가능컨대 이재명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7말 8초, 7월 말 8월 초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볼 기회는 곧 올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수사가 거의 끝나 있고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을 소환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먼저 백인동 개발 비리에 연관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진상 측은 출석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출석을 하게 되면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상은 지난번 대장동 게이트 배임 등 혐의로 작년 11월 19일 검찰에 구속이 됐다가 기소가 된 뒤에 올해 4월 21일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정진상이 받고 있는 백인동 게이트 혐의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백인동 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추진된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그런데 당초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해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을 할 예정이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6년 돌연 사업에서 빠졌다. 정진상은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분은 이재명이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김인섭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들에게 백인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을 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 R&D 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엄청난 노다지입니다. 이 3,185억을 얻고 지분 46%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 수익을 먼저 받았습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이 영입한 이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과는 100번이 넘는 전화통화가 밝혀졌죠. 성남시가 백인동 아파트 개발해 준 특혜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했으며 그리고 50m 옹벽 옆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00% 임대아파트 계획을 90% 일반 분양, 10%만 임대아파트 이렇게 변경하도록 해서 막대한 수익을 몰아줬습니다. 3,100억이 넘는 수익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인섭 구속영장 청구에서 이번 사건을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은 지난 18일 김인섭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인섭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으며 그 돈의 절반은 두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들었다. 절반은 김인섭이, 나머지 절반 100억은 두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는 그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진상을 불러 조사를 한 뒤에 조만간 이재명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도 거의 다 수사는 끝났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진실을 듣고 있던 마지막 베일이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대신에 정치를 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은 그가 검찰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이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상방울 그룹이 대납을 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최근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입을 연 겁니다. 그동안 굳세게 입을 다물고 있던 이화영이 이처럼 말을 바꾸자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를 아닌 정치를 한다며 낯을 불켰습니다. 그는 이틀 전 자신의 고향 안동에 가서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수해 상황에서라고 말문을 연 뒤에 고개를 저으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 자신이 범죄만을 영원히 덮어주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게 되는 것입니까? 이화영은 최근 검찰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상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에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불법 대북 송금을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민주당은 이화영의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 차원 대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인권위원장이죠. 주철현과 그리고 법률위원장 김성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화영의 배우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습니다. 남편 이화영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넘어갔다. 이런 탄원서가 민주당에 접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탄원서에는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내기 위해 혈안이라는 폭로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김승태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대해 이화영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을 구속한 뒤에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 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 고문만큼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검찰이 고문에 가까운 가혹 수사로 이화영이 거짓 자복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화영의 폭탄 진술이 있자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틀 전 라디오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불체포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렇게 실행할 것으로 본다. 진실은 이처럼 언젠가는 백일나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상방울 대북 송금은 언론이 줄기차게 취재를 해서 그 진실이 대부분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과 이재명만 일절 모른다며 순사리를 쳤고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는 비아냥까지 스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까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재명 혼자만 나는 상방울 대북 송금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과연 그가 몰랐을까요? 이 사건은 2019년 김승태가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함께 이재명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된 것일까요? 100억이나 되는 돈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넘어가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당연히 검찰은 이재명이 알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관련 증거와 진술은 충분합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상방울 임직원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그 모두가 사실을 인정을 했고 김승태는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 북한의 영수증을 영수증이라고 쓰는 모양입니다. 이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이 아태엽 회장이라는 사람이죠. 이 안부수도 이미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의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안부수는 그동안 불법 송금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죠. 검찰은 이화영과 안부수를 대질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안부수는 이화영에게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승태도
지난 6월 20일 검찰에서 이화영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김승태가 당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야 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다. 잘 생각해보라. 언론은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과 정진상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이화영만 부인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이 지난 5월 23일 안부수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더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계속 부인하면서 버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화영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말을 바꿔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믿었던 마지막 뚝이 또 터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 말은 그가 늘 쓰던 말, 검찰이 소설을 쓴다는 말을 넘어서 이제 검찰이 회유 압박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엄청난 주장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쪽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되어야 하는 all or nothing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만큼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이 평화부지사라는 이름의 부지사로 발탁해서 대북 사업을 맡긴 최측근입니다. 이해찬계 정신으로 이재명, 이해찬의 연결고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이화영이 과연 이재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조작에 가담을 했을까요? 조선일보 사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래전 이재명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상방울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자 이재명은 맨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상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이 본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 직후에 이재명과 김승태가 통한 사실이라든가 심지어 서로 측근을 보내서 모친 상을 조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상방울과 이재명이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더는 없습니다. 이재명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에서 자신이 제외되자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이듬해 북한 김영철에게 자신을 북으로 초대해달라는 문건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방북 대가를 요구했고 상방울 김승태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말씀드렸다시피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백척간두라고 할까요? 백척이 장대 꼭대기에 외발로 서 있는 상태, 백척간두. 이재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의 배임, 성남FC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될 때마다 검찰을 향해 소설을 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매일경제는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의 방북비 대납실토, 이것도 소설인가?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소설을 누가 쓰고 있나? 이번 참에 대북 불법 송금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누가 사실을 왜곡하는 소설을 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자, 이처럼 7말 8초 이재명 영장설이 정치판에서 쏟아지자 당 내부가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으로 당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말이 나왔지만 한편 이재명이 섣불리 자충수를 두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했던 31명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절반은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하다가는 민주당이 무너진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이재명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는 라디오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망신주기식 또는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면 회기 중에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검찰이 10중 8구는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의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명계인 이원욱도 한동훈 검찰의 행태를 보면 휴회 중에 영장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기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이제 이번에 수해와 연관된 이 4대강 사업 보호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파괴적 국정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이권 사업을 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배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금강, 영산강의 보호 해체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대거 개입을 했고, 이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일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김은경 장관이 4대강 보호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 평가 전문 기획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넣어서 편향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보호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의 구성이 4대강 반대단체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라는 단체의 부당한 개입으로 불공정하게 꾸려졌다고 봤습니다.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입니다. 감사원은 김은경의 지시를 받은 모 팀장이 바로 이 재자연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4대강 반대 인사 위주로 후보를 선정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자연위원회가 김은경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로부터 4대강 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엑셀 파일로 건네받은 뒤에 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자연위는 환경부로부터 건네받은 명단 중에 일부에 배제하라는 의미의 NO 표시, N 표시를 적어서 환경부에 돌려보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은경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성이 된 이른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한 4대강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당시 회의에서 보호해체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 명분을 조작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된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이게 이 나라 좌익들이, 아니 환경운동을 그런 가면을 얼굴에 뒤집어 쓴 좌익들이 회의에서 국가기관 시설 해체를 골몰하면서 한 말입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금강 영산강 보호해체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4대강 반대 단체들이 추천으로 조사평가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4대강 보를 해체하면 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일부 위원들이 보를 설치하기 전에 측정한 수질 자료를 가져다 그대로 쓰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를 해체하면 보 설치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라고 치고 수질을 예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의 형태가 변했고 또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이 꾸준히 늘고 있었으므로 과거 수질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한 민간위원이 조사평가단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과거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없는 노이즈를 안고 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왜 무식한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쓰면 엄청난 반발이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사평가단은
과거 수질 자료를 그대로 적용해서 마치 볼을 해체 개방하면 수질이 크게 좋아진다고 예측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민간위원은 관심 없는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보 설치 전 수질 자료를 쓰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민간위원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조국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조국은 생업에 바빠 몰랐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남겨두고 조민을 조사를 했던 검찰은 21일 조국과 조민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은 최근 항소심에서 생업이 바빠 몰랐다면서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에 연관된 사실을 부인을 했죠. 생업이 바빠 몰랐다. 그런데 조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민의 입시 비리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8월 26일 만료가 되죠. 그래서 검찰은 조민의 반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민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문에는 기소유예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조국이 지난 공판에서 밝힌 입장은 조민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조국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조국은 생업에 바빠 몰랐다는 것이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난 몰랐다.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고 조민은 아버지 조국이 내 입시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민은 2014년 부산대 의준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서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성인이었으니까 조민도 책임을 져야만 할 나이입니다. 조민은 그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준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를 하는 등 입장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검찰의 처분을 앞에 두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조국의 아들 조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입시 비리에 연관되어 있죠. 과연 조국의 생업은 무엇일까요? 이 의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교수였습니까? 그는 언제 진실을 토로할 양심을 회복할까요?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